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뭐 운동을 뭘 하느냐가 남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 벤츠하고 BMW 판매 소비량에서 국가별 순위에 4등 5등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경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게 과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일상의 모든 게 다 과시예요. 내가 뭘 먹었다고 어떤 옷도 마찬가지. 네. 근데 이 욕망들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들이 남을 점점 덜 의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집단 문화 속에 있을 때 자꾸 남이 의식되는 거예요.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서 개인주의가 점점 커진다? 남이 날 뭘 어떻게 생각해도 뭔 상관이에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러닝하고 또 다른 것 어떤 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이제 음식도 맞아요. 많이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 이제 뭐 작년에도 뭐 어느 정도 좀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탕후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간식이 이렇게 확 붐이 부는 것도 이제 또 금방 또 사그라들 수도 있고 실제로 폐업도 많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떤 그 이건 뭐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탕후루가 2024년 봄쯤에 막 폭락했죠. 작년에 23년에 전국의 탕후루 가게가 한 1000개쯤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1000개가 대부분 언제 만들어졌냐? 작년 여름 가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 여름이 피크였거든요. 네. 다 탕후루 막 난리였어요. 줄 서고 뭐. 제가 작년 여름 되기 전에 탕후루 이거 곧 끝난다 그랬거든요. 피크도 보기 전에 왜 제가 곧 끝난다는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탕후루는 달달한 간식이죠. 네. 달달한 간식에 쌉니다. 달달한 간식에 싼 먹거리는 주기적으로 열풍이 왔다가 금방 꺼지는 전례가 굉장히 많아요. 욕망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욕망이 생겨요. 탕후루가 처음 나왔을 때 저거 먹어봤어? 아직 못 먹었어? 이거 자체가 기준점이라서 먼저 먹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왜 먼저 먹어봤다 인스타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먼저 먹어봤다는 한 몇 달 지나면 다 먹어볼 거니까 먼저의 싸기도 효과가 하고. 다 사라지죠. 이게 엄청 비싼 거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싸지 한 몇천 원이니까 맘만 먹으면 전 국민이 오늘 하루도 다 먹어볼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욕망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싼 먹거리들은 늘 그랬어요. 늘 그랬는데 이걸 프랜차이즈로 그렇게 만들면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은 영세 자영업이세요. 네. 프랜차이즈가 가맹비를 받아서 돈 벌 수는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뒷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한 몇 년은 벌어야 될 텐데 그쵸. 아무 못해도. 이거 몇 달밖에 안 갈 트렌드인데 몇 달밖에 안 갈 걸 몇 년을 보고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두바이 초콜릿도 있죠. 네. 요아정도 있죠. 네. 뭐 약과 달고나 뭐 밤양갱 한때 폭발적으로 확 떴다가 잘 팔리고 이런 거 꽤 많죠. 대부분 검색 양을 보면요. 바닥에서 피크 쳤다가 떨어지는 요 기간 삼각불로 되는데 이게 대부분 몇 달이에요. 몇 달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잠깐 반짝으로 뭔가 장사할 요량이면 오케이. 맛있게 먹을 거도 오케이. 이걸로 뭔가 장기적인 사업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결국에 프랜차이즈 회사만 좀 좋은. 맞아요. 그거의 원인이 달고 싼 음식이어서 그런 걸까요? 달고 싼 데다 이거의 결정적 품질의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면 계속 먹을 그런. 엄마 아빠들이 밀어줄 텐데 주로 10대가 많이 먹는 건데요. 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이걸 사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게 몸에도 안 좋고. 먹고 집에 이렇게 들고 가기 좀 쉽지 않죠. 그쵸. 네네네. 거기다가 안에 과일이 들어서 굉장히 몸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일 보통 싼 관리하는 데선 좋은 과일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못 하세요. 쭉 꽂아놓고 그럼 걔가 방치돼 있는데 거기에는 과일이 안 상하겠어요. 여름철 되면 관리도 안 되고. 네네. 거기다가 지금처럼 기후이기 때문에 과일 가격이 왔다 갔다. 그러면 3,000원 하던 탕후루가 갑자기 5,000원, 6,000원 장사가 안 되겠죠. 태생적으로 이거는 네. 장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 프랜차이즈를 덥석 물고 뭐 장사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다? 전 그게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평소에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를. 근데 이게 예전에 그 벌꿀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많았었고 또 이렇게 맞아요. 또 금방 폐업하는 것들이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든 거는 단순히 트렌드를 몰랐어가 아니라 그냥 할 게 없어서였던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요? 트렌드를 몰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벌꿀 아이스크림하고 탕후루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트렌드를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 속성을 가진 애인 거죠. 사람들은 그건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건 그들의 장르의 문제이고 트렌드의 속성, 관심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거 똑같아요.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안다면 그런 새로운 먹거리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해외 유인 먹거리가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꺾어지는 그럼 왜 하필이면 탕후루, 마라탕 왜 하필 이런 애들이었냐? 중화권 먹거리예요. 우리나라가 2018, 19년까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다가 팬데믹 만나면서 여행 확 못 가잖아요. 네. 한 2, 3년 여행을 쉬었잖아요. 2018년, 19년까지 여행을 어디 제일 많이 갔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중화권이에요. 아무래도. 제일 만만한 게 그렇죠. 싼고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제팬 이것도 있어서 더 덜 갔고. 네.
엔화가 지금처럼 싸지 않아서 더 덜 갔고 대만부터 뭐 홍콩부터 마카오 싸니까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가면 뭘 먹겠어요? 중화권에 특색 요리를. 있는 걸 먹는 거지. 거기 가서 한국 음식 먹거나 햄버거 그러지 먹고 않죠. 이런 거 갖고는 인스타에 못 올리잖아요. 그 나라의 특색 있는 걸 겪어본 사람이 20대 중에 되게 많았던 거예요. 자기 인스타에 올려본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누가 그런 먹거리를 팔면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문화적 동조가 먹어봤는데. 생겨요. 그게 2018, 19 우리나라에 탕후루가 들어온 게 2019 마라탕도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와서 팬데믹을 딱 겪으면서 멈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욕망을 유입하는 해외 유입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2, 3년간 마라탕과 탕후루가 계속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일본을 제일 많이 갑니다. 작년 원래 20대가 제일 많이 그렇죠. 가고 일본이에요. 네. 그 말은 일본에서 먹었던 일본의 달달한 간식 중에 뭔가가 또 나오죠. 이렇게 재현되듯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확 사라지고가 한 두세 개는 더 나올 거예요. 그 후보들도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마라탕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쵸. 마라탕.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네. 보통 디저트는 달달한 걸 먹는 거죠. 달달한 디저트, 값싼 이 흐름들은 왔다가 꺾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돼요. 마라탕은 매운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운 음식에 대한 이 열망이 굉장히 높은 나라여서 네. 매운 음식인데다가 그게 애들이 먹는 간식이 아니고 어른도 먹고 다 먹는 식사예요. 식사라는 싼 게 게 가장 큰 아니잖아요. 거군요. 식사이기 때문에 네. 한번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마라탕을 먹는데 남한테 자랑하려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 입맛에 매운 게 땡겨서 계속 네. 먹는 거고 한번 먹었더니 맛있어 계속 먹는 건 거고 그래서 식문화는 그 특정 문화의 아이템이 한국 사람이 받아들일 조건만 맞으면 오래 갈 수 있어요. 마라탕도 그렇고 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도 우리가 원래 네. 국수 잘 먹는 문화권이니까 뜨끈한 국물에 잘 통하는 거니까 쌀국수 그런 그런 거는- 일면 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오래 가요. 어. 오래 가는데 달달한 간식 먹거리는 오래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은 오래 가는 거 실패했어요. 아니 마라탕을 실제로 먹어보면은 뭐 이게 자기가 담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나름 또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또 건강하게 그쵸, 또 그쵸. 챙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라탕은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쌀국수처럼 그러면 자리를 좀 잡았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량을 봤더니 네. 마라탕의 검색량은 계속 이래요. 몇 년째. 항상. 탕후루는 이랬다가 이렇게 됐고. 아, 그러니까 한때 탕후루가 마라탕보다 훨씬 트래픽이 높았어요. 네. 뭐 장난 아니었죠. 근데 확실히 마라탕은 잔잔하게 먹던 사람이 계속 먹는 건 거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먹어보는 거는 간식은 재미삼아 먹죠. 근데 마라탕은 딱 드는 순간 나 매운 거 못 먹어. 아예 진입을 안 하잖아요. 나 매운 거 좋아해. 한 번 먹은 사람은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 저 여기서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베이글이나 도넛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한때 막 계속 유행하고 지금도 좀 아직 여전히 막 매출도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쵸.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베이글과 도넛도 모든 베이글과 모든 도넛이 아니고 특정 도넛 그렇죠. 가게와 특정 베이글 가게잖아요. 네. 그건 도넛과 베이글이라는 그 보편적 음식에 대한 욕망이 아니고 그 특정 브랜드의 그걸 먹었다에 대한 측면이 커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공급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현장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줄을 엄청 쓰거든요. 그거 혹시 줄 서서 먹어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줄 한번 섰었습니다. 그럼 줄 서서 먹었을 때랑 아니면 누가 사준 거 먹어봤을 아, 네. 맛이 완전 달라요. 다르죠. 갖고 오는 동안도 맛이 달라졌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공간 꾸며놓은 거에서 먹는 느낌하고 왜 거기서 먹을 때는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집 식탁에서 이거 놓고 먹으면 어느 가게 베이글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욕망은 굉장히 희소한 욕망이에요. 지금 특정 베이글 가게, 특정 도넛 가게의 욕망은 그런 건 약간 마케팅과 브랜드를 그쵸, 잘하는 그쵸. 것이다. 맛집에 대한 욕망이니까 그거는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좀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이렇게 유행하는 거 보면 아주 단 거 아니면 막 되게 매운 거 이렇게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그쵸.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랑은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트렌드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뭘 먹었을 때 자극적이어야지 확 강렬함도 생기고 네. 뭐 이런 게 생겨서 보통 외식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네. 슴슴하게 하면 맛없다고 보통 얘기하니까 네. 건강한 음식은 집에서 먹는 거죠. 밖에서는 자극적인 걸 먹는 건 거고 모든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매일 건강을 다 챙길 수도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좀 먹자 튀김도 먹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욕망하고 자극적인 음식 욕망 이 두 개. 그러면 혹시 샐러드 쪽이 우리나라도 막
더 강해질까요? 그냥 궁금함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샐러드는 어쨌든 건강이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근데 샐러드 가게 시장보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하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수요가 요리해 커질 먹는. 거예요. 만들어 먹는 건 원물을 먹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먹는 가공된 걸 먹는 것하고 원물을 먹는 것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고기를 먹던 뭐 먹던 다 원물 자체를 먹는 게 건강한 건 거니까. 네. 그래서 샐러드도 어디서 사서 누가 잘라준 걸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채소를 해먹는 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내가 채소를 키워서 먹거나 이런 쪽 욕망이 점점 더 커지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결국에 종합하면은 네. 이게 결국에 나를 위한 거긴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남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하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SNS에 업로드를 함으로써 남한테 인정받는 욕구 때문인가요? 그죠. 그 욕구가 초반에는 컸어요.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뭐 운동을 뭘 하느냐가 남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 벤츠하고 BMW 판매 소비량에서 국가별 순위에 4등, 5등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게 과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일상의 모든 게 다 과시예요. 내가 뭘 먹었다고 어떤 옷도 마찬가지. 네. 근데 이 욕망들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들이 남을 점점 덜 의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집단 문화 속에 있을 때 자꾸 남이 의식되는 거예요. 네.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서 개인주의가 점점 커진다? 남이 날 뭘 어떻게 생각해도 뭔 상관이에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선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급 가구예요. 고급 가구나 고급 오디오는 나만 듣는 거예요. 나만 가지는 네. 거예요. 차, 백, 시계 이건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기가 좋아요 되게. 근데 집에 있는 가구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친구를 집에서 부르지도 않을 거면 또 사진을 찍어서는 그 맛이 안 날 거고 네. 진짜 본인을 위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꼽은 머니 트렌드 말고 트렌드 내용 속에 하이엔드 체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비싼 여기 나온 체어죠. 거 라이프 트렌드 2025에 네네. 비싼 체어요? 비싼 체어. 비싼 체어가 내년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의자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냐 아시겠지만 보통 1인용 의자 좀 괜찮은 거 한 1,000만 원대에서 뭐 소파 3인짜리 한 3, 4천 가는 거 많고요. 네. 그 제품이 옛날에는 부자들만의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부자만의 시장이 아니고 좀 더 내려와가지고 숙소 못 팔아요. 이제.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되게 비싸잖아요 의자가. 네. 가구들 그런 데서 나온 가구나 조명 다 비싸요. 비싼데도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도 벤츠나 BMW 4등 5등보다는 아직 우리가 가구 시장에선 전 세계로 순위도 못 될 만큼 뒤에 있는데 이게 지금 끌어올려진다는 얘기는 남한테 안 보여줘도 상관없다. 내가 더 중요한데. 네. 뭐 어차피 지나다니면 다 수입차 다 좋고 뭔 상관이야 저게 남의 차. 그냥 나는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은 거 할래. 날 위한 투자. 이런 사람들이 날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과시가 되는 거야 이제는. 벤츠 나 벤츠 나 현대차 타는데 대신 나 집에 내가 혼자 쓰는 의자 이거 2,000짜리인데 이게 더 멋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샤넬백이야? 나는 그 돈을 내 운동에 투자해. 몸매 봐. 이게 훨씬 더 멋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과시의 욕망 자체가 좀 달라져서 우리나라가 명품 시장도 굉장히 일찍 열렸거든요. 네.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할 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백, 뭐, 루이비통 백 집집마다 있을 정도였으니. 근데 그때 열렸던 명품도 그렇고 수입차 시장도 한 10년 전부터 엄청 커졌고. 근데 가구 시장과 오디오 시장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장은 제일 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 내려오는데 명품하고 수입차는 제일 위는 한참 전이었겠죠, 우리나라에서. 네. 뭐, 한 4, 50년 전부터였겠죠, 그들은. 그렇죠. 네. 그게 지금까지 왔다면 가구나 오디오 시장도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이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의 태도가 더 달라질 거예요. 더 남 의식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좀 비교 문화 이런 게 되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쵸. 것들도 이제 좀 시대가 좀 지나면서 좀 빠르게 좀 사라지는 그렇죠. 구조로도 갈까요? 왜냐하면 이 비교 문화가 강한 게 아시아권이 강해요. 네. 아시아권은 집단 문화를 많이 갖고 있다 네. 보니까 어울려서 계속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 된다 누가 못 된다가 바로 보이는 사회예요. 네. 근데 서양에서 좀 더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들은 좀 확대됐으니까 회사 일 끝나면 회식 안 하잖아요, 얘들이. 네. 우리는 회식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일 끝났는데 집에 가지고 회식을 왜 해요? 회식 안 하면 약간 서운해하는 분도 있고. 그쵸. 이게 네. 집단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개인 문화에 살면 아니 내가 일 다 끝났는데 나도 쉬어야지 내 개인 시간 가지 왜 여기 어울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회식 중심의 술집이나 식당은 계속 더 망할 거고 대신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 잠만 자고 TV 볼 거냐? 아니요 운동할 거죠. 관리할 거죠. 운동하고. 자기개발 시장 더 커질 거고. 네. 그리고 남 신경 안 쓰니까 뭐 명품은 덜 살 수 있고 대신 자기를 위한 투자 더 많이 할 수 있고
네. 이 시장의 변화로 갈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저 그 집에 대한 수요도 그럼 조금 좀 바뀌는 건가요? 왜냐면 이 집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약간 좀 과시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사라질 수 있다면은 약간의 좀 집에 변화도 있을 대한 것 같아서. 부분이 과시도 과시지만 한국 사람에게 집은 자산이잖아. 가장 큰 자산.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집이 압도적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야 자기 자산이 올라가는 느낌인 건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의 세계는 어떠냐? 왜냐면 진짜 부자들의 세계의 사고가 시간이 지나면 꼭 내려오거든요. 점점 내려오니까. 밑으로. 진짜 부자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별장을 가졌고 그러니까 네. 별장 얘기는 두 번째 집이라는 거죠. 그걸 두 번째 집이 나중에 올라서 더 비싼 게 팔아야 이게 아니잖아요. 공간을 확장시켜서 쓰는 네. 거고. 그러면 같은 서울에서도 단독도 하나 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가지면서 왔다 갔다 살 수도 있고 임대 줄 필요 없이 돈이 있으면 그렇게 네. 살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공간도 아파트가 가진 장점이 있죠. 황금성도 좋고 언제든 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단독주택이 가진 장점도 많죠. 그걸 부자들 많이 누려봤고 단독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좀 불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전체 가구 수 중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가 몇 프로쯤 될까요? 뭐 아주 좋겠죠? 10% 이내인가요? 공동주택이죠. 대부분 다. 네. 아파트, 오피스텔, 뭐 연립 다 공동이죠. 이 공동 빼놓고 단독이 2%예요. 2%인가요? 2%인데 이 2% 중에서 재개발할 애들 다 빼고 좀 괜찮은 찐들은 1% 미만이겠죠. 실제 살만한 집들은 1% 미만. 그 중에서 좀 럭셔리한 집은 0.1, 2%겠죠. 네. 이 욕망이 훨씬 더 희소하잖아요. 욕망은 흔해 빠진 것보다 희소한 게 훨씬 가치가 높아요. 이제까지는 수십 년간 우리가 아파트가 왜 계속 몰렸냐? 옛날에는 단독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시골 가면 다 단독이죠. 그렇죠. 양옥집. 서울이 지금 2%가 단독이지만 전국은 20%가 단독이에요. 그 말은 지방에는 아직 단독이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양호부도 뭐 단층 많은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아파트가 욕망일 수밖에 없는 게 흔해 빠진 단독 멋대가리 없는 것보단 훨씬 아파트가 좋았던 거죠. 웅장하고. 네. 근데 다 아파트예요 지금. 다 아파트니까 야 이거보다는 개성 있고 매력적인 단독이 더 멋지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꾸. 네. 그래서 이걸 진짜 부자들은 진짜 좋은 단독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뭐 조그만 거라도 뭐 저기 시골에 가지던 외곽에 가지던 세컨드 하우스를 가져서 평소에는 아파트에 살지만 이런 데서 살면서 단독으로서의 욕망을 좀 채울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요 경제활동이 사라진 사람들이 대도시 샴푸방에서 뭐 하겠어요. 경제활동이 사라졌는데 자기의 여가를 위해서 자기가 뭐 산책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면 산 밑에다 뭐 하나 공간을 놔두고 일종의 베이스 캠프를 놔두고 본가는 아파트에 살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런 거 요즘 농어촌의 빈집들 중에서 뭐 1,000, 2,000짜리도 많고 농어촌에서 집 져봤자 뭐 얼마 안 하고 사실은 네. 거기다가 뭐 외곽의 땅에다가 모듈러 지으면 또 굉장히 저렴하게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욕망들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건 거죠. 사실 그 이제 뭐 지금 한 60대 뭐 이런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그 농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맞아요. 아직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젊은 분들은 좀 저거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저게 뭔 돈도 안 되고 이거 후회한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투자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투자로서의 욕망이 아니고 거기서 실제로 살면서 누리는 욕망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욕망이에요. 3, 40대는 아직 아파트에 대한 욕망도 다 못 챙겼어요. 못 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40, 50대면요. 태어날 때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네. 평생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는 지겹고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경제를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러면 단독에 대한 관심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고 아직 20, 30대들은 아파트도 아직 못 가져봤고 네. 가져봤자 아직 욕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여기서 한두 단계 더 갈아타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들은 아파트가 더 맞는 거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봤던 멋진 걸 욕망하고 따라가려고 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포르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롤렉스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 아무도 욕망 안 하겠죠. 지금 20, 30대가 40, 50대 중에서 단독에서 멋지게 잘 사는 저런 라이프를 봤다. 구경했다. 좀 부러운데. 배 아픈데. 이런 욕망들이 자꾸 생겨요. 욕망은 충족이 금방 안 되니까 욕망이에요. 보자마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이런 욕망이 안 되는데 한켠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켠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들이 한 40, 50이 돼가지고 이제 내 집 팔면 저거 충분히 사겠는데? 노후 충분히 되겠는데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독주택은 분명히 큰 시장이 있을 거예요. 다만 보편적 대중시장이 아니고 럭셔리의 시장이고 럭셔리로. 상위권의 시장이죠. 요즘에 또 연예인들이 또 약간 별장 겸 해가지고 좀 근교로 이사 그쵸. 가서 아주 맞아요.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뭐 집들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좀 트렌드로도 맞아요.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가장 큰 단점이 벽과 천장과 바닥이 온전히 내게 아닌 거예요. 옆집 뒷집 다 묶여 있으니까 이 공간을 나 혼자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면 음악도 크게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뭐 냄새 난다 옆집에서 뭐라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집을 살살 그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황금성. 이거 나중에 되팔아서 그래도 수익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단계만 생각하진 않아. 이미 그 단계를 이룬 사람들의 세계를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반포나 이런 데 가면 뭐 평당 2억짜리 아파트가 맞아요, 나왔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또 어찌 보면 뭐 평수나 이런 거 구조는 몰라도 럭셔리함이나 어떤 사람들의 인종 요건을 또 채워줄 수도 있는. 아 근데 그 아파트 이건 또 다른 가봤는데요. 시장인가요? 가봤는데 하나도 안 럭셔리예요. 그래도 인정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뭔가. 어떤 집을 가져서 내가 자산이 이만큼 있다 여기에 대한 열망은 있겠죠. 명함 같은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걸 온전히 대출 없이 다 사서 온전히 그게 내 자산이고 하면 몰라도 뭐 거기에서 온전히 돈 아닐 수 있는 사람이죠 상당수가. 그리고 그걸 지금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감수하고 사는 거죠. 만약에 평당 2억 정도의 가치를 누리는 스페이스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 반포라는 동네 땅값이 주는 거, 뭐 거기에 입지 이게 굉장히 큰 거지 가격에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라이프에서는 그렇죠. 외곽에 있는 아파트나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 가격이지 건물 그쵸. 가격으로 그 돈을 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비가 그렇다고 딴 데보다 몇 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인데 그래서 진짜 고급은 엄밀히 따지면 단독주택 고급을 못 따라가요. 단독주택의 고급은 소재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고급을 옛날에는 못했어도 몰랐다면 이젠 자꾸 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라든가 부자들이 집들이를 자꾸 온라인으로도 보여주고 집에 TV로도 보여주고 자꾸 보여주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회장님 아니고선 저런 데 안 사는 줄 알았고 다들 아파트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유가 있고 이런 뭐 충분히 자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사람들이 배합하고 부러워한다는 건 거죠. 아, 근데 저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좀 공감 간 게 아까도 이제 나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집에서 음악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하잖아요. 사실 이거 아파트 세대니까. 그리고 사치 중에 제일 사치가 공간에 대한 사치예요. 내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뭐 합리적인 이유긴 하죠. 투자로서 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대팔 때 엑시트할 때도 가장 합리적이에요 아파트가. 근데 그 합리라는 게 돈이라는 걸 빼놓고 나면 나 그 정도의 돈 충분히 더 있는데? 다른 걸로 벌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합리를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럼 내 맘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의 사치가 아파트 이 층고가 높아봤자 잘 지어봤자 3m 안 넘어가요 웬만하면. 단독은요 원하면 4m도 갈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2계층 뚫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냐. 어떤 사람은 음악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 여기서 가구 만들어 보고 싶어.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취미에 맞는 집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사치예요.